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그와트 팟강.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호그와트 팟강 금요일 밤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결제하고 들어오신 분들, 이왕이 결제하신 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다시 혼자서 호그와트 팟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원, 천용길, 김수민의 불협화음은 무료편에서 많이들 들으시고요. 호그와트 팟강은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굉장히 그 채팅창이 의미 없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울적한 기분을 우리 게시판에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참 졸지의 사람들의 어떤 상담역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댓글을 뭐 일일이 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혼자 조국 장관 사태 중간 정리를 해드렸었고, 그때 실컷 혼자서 떠드니까 뭐 할 말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댓글로 추가 설명을 해주고 반박을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대폭 낮아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송을 좀 가져야겠다 싶었습니다. 호그와트 팟강 유료편인데요. 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편은 무료 에피소드들에 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활동을 이래저래 하면서 구미시의회 의원이라든지 또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연을 다닐 적이 많이 있는데, 몇몇 강연을 빼면 대부분이 뭐 20명 이하 혹은 뭐 5명 이렇게 오는 강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강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림으로 대충 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안티조선 운동 할 때 일이었는데, 그 차례차례 한 3일인가 4일에 걸쳐서 강사분들 모시고 강연회를 가졌거든요. 그 안티조선 문화제였었고, 하필이면 그것이 그 축제를 열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축제 분위기 때문에 강연회를 많이 오지 않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좀 맞불도 아니고, 맞불이라기보다는 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했지만 학생들이 별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몇몇 강사 연사들은 주최 측 학생들을 탓했어요.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밖에 못 모으냐.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아무래도 강연회가 굉장히 좀 소소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적으면 더 잘 됐지, 수탁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보다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옥천신문이라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뉴스민과 같은 언론의 선배입니다. 옥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지역 언론인데, 이 옥천신문의 초창기를 일구었던 오한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불뿌리 운동가시고 지역 언론인이시고 안티조선 활동가였었죠.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살면서 제가 오한흥 씨만큼의 감명을 준 그런 활동가를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고, 그때 일 외에도 여러 가지로 참 영감도 많이 얻고, 대단한 분이시다. 나도 저렇게까지는 되지 못하겠지만 조금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소수의 학생들이
넓은 강연장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띤 강연을 해주셨어요. 참 제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뭐 훌륭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분들이 비교적 꽤 적은 유료편에서도 결코 날림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은 사실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댓글 달고 뭐 토착 외구 어쩌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키고 이런 프로젝트를 벌이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극소수의 인연들을 만나서 작업을 해 왔었고, 그리고 이게 뭐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르는 것, 외면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깔고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그냥 한다. 너무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게 좀 단점이 되겠고, 장점은 많이 안 모여도 열심히 한다. 어, 별로 달라질 것 없이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윤도현 밴드가 비교적 무명 시절에 공연을 하면은 공연장에 10명도 안 오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장면이 사실 영화 정글 스토리에서도 다뤄지는데 그때 윤도현 밴드 멤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저 한 명이 10만 명이라고 생각하자. 네, 그런 마음을 또 먹고 열심히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꾸로 대중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이런 얘기를 들었던 가수 이문세 씨가 자기는 10만 명 놓고 공연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10만 명을 한 사람처럼 생각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10만 명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문세 씨의 그런 마음가짐도 대단하죠. 어,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듣는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의 얘기보다는 무명 시절의 윤도현 밴드의 마음가짐이 더 와닿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정성 또 마음 씀씀이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 조국 장관 사퇴 때문에 서초동 집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부에 좀 분열이 있죠. 양쪽 다 분열이 있어요. 광화문에도 분열이 있어서 우리공화당하고 정광훈 빤스의 그 한기총 양쪽이 또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서로 간에 너희 돈통 돌렸지 이러고 있고 한기총도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에서 견제구인지 빈볼인지 몰라도 하여튼 돌을 던지는 것이죠. 서초동 집회도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집회든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간에 하다 보면은 집회에 쟁점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에서도 시시각각 시위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동과 광화문, 광화문과 서초동을 모두 외면하거나 반대한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왜 그랬는지, 또 여기서 보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좀 이상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 중에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저는 참 이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자택일을 강요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둘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돼 있어요. 계속 뻗대면은 뭐 모름, 무응답 이쪽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두 개 항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또 두 개 안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의미를 굉장히 부풀려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아마도 광화문 집회 쪽을 누른 사람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고요. 서초동 집회 쪽에 찬성을 누른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었을 겁니다. 근데 검찰개혁 대 조국 장관 반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구도거든요.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조국이 임명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검찰개혁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성격부터 봅시다. 자, 광화문 집회, 조국 구속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조국 장관 반대가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퇴진 구호도 나왔어요. 광화문 집회의 성격은 조국 반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퇴진이에요. 이게 광화문 성격입니다. 광화문 집회의 성격. 서초동 집회의 성격, 조국 수호입니다. 조국 수호 구호가 나왔고 조국 수호라도 좀 구호를 내려주면 검찰개혁 시위라고 생각해서 나가겠다라는 시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회는 끝끝내 조국 수호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서초동 대 광화문의 성격은 조국 수호 대 문재인 퇴진 시위였습니다. 근데 조국 반대하면서 문재인 퇴진에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광화문 대 서초동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이런 그 몰지각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서초동 답변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초동만 올라갑니까? 광화문 또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0월 4일에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던 것인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서초동이 47%가 나왔어요.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은 뿌듯하시겠어요. 47% 나와서. 그런데 광화문이 50.9%가 나왔습니다. 대략 47대 51이에요. 광화문이 이겼어요. 광화문의 그 극우 세력들이 막 나와서 난리 쳤는데 광화문이 이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론조사 조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초동 대 광화문이라고 했을 때 광화문을 조국 반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광화문 눌러버린 겁니다. 특히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 쪽이라서 전화 면접원 상담할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막 지르듯이 누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서초동이 졌습니다. 47로. 근데 서초동도 아니고 광화문도 아니다라고 이 항이 있었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모름 무응답 2% 정도 나왔어요. 2.1%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서초동 광화문 둘 다 공감 안 하는 사람이 2.1%겠냐고요. 장난치지 맙시다. 이거 참 제가 광화문 집회 처음 할 때에 그날이 개천절 10월 3일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70대로 보이시는 남성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 옆에 바로 위쪽에 TV가 걸려 있었고 광화문 집회를 보더니 그 노인분들이 혀를 차시면서 지금 저것들이 문재인 뭐 잡아간다고 쇼하는 거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조금 뭐 막 분개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화보다는 좀 냉소? 그러면서 아이고 민주주의를 했더니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광화문 집회를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 두 분 중 한 분이 그나저나 문 대통령은 조국 언제 해임하냐고 해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노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해임은 무슨 해임이냐? 조국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조국 장관은 사퇴해야 되고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 퇴진 구호는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국민을 두동강내는 일을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문항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저는 얼핏 보고 서초동이 이긴 줄 알았어요. 서초동이 더 커 보여. 그리고 광화문 그래프 밑에는 모른 무응답까지 끼워놨어. 그런데도 서초동이 더 넓어 보여요. 묘한 그래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출연하는 모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팀은 그래프를 새로 짜는 팀이에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팀에서 짠 그래프하고 이 리얼미터하고 이쪽에서 제공한 그래프가 달라요. 왜 이러시나. 아이고. 진짜 이러지 맙시다. 국민을 두동강 내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 옳든 그르든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조국 장관 사퇴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티나게 높은 동시에 민주당 지지율과 자한당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온 그 여론조사도 있죠.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한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한국갤럽에서 24% 나올 때 리얼미터에서 32%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1.33배 정도 높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의 좀 흠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다수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면접을 실시하는 데 반해서 리얼미터는 ARS를 실시해요. 물론 리얼미터에서도 할 말이 많죠. ARS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리얼미터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얼미터가 자랑하듯이 선거 때 여론조사 적중률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는 좀 홧김에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누르거나 이 당 싫어서 저 당 누르거나 이런 것은 좀 줄 수 있습니다. 선거가 닥쳐오면. 근데 평상시에도 과연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ARS 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반감을 가진 층이 자유한국당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없지 않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샘플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층에서 인구에 비해서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응답률이 떨어진다 이러면 가중치를 두게 돼 있어요. 곱하기를 해서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이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다수 여론조사 기관은 셀 가중치를 두고요. 리얼미터는 림 가중치를 둬요. 이 차이가 뭐냐? 셀 가중치는 셀 한 칸 한 칸인데 예를 들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이렇게 여론조사 응답층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층별로 가중치를 정해두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가중치를 이미 정해놓고 조사에 들어가요. 그것도 셀별로. 근데 리얼미터라든지 이쪽은 림 가중치를 쓰는데 이 림 가중 방식은 어떤 거냐? 일단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들어가서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이 계층은 100명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50명만 응답을 했네. 50명은 좀 너무 적구나. 100명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뭐 80명만 응답을 했네. 이렇게 되면은 응답한 거에다가 곱하기 4분의 5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별 기준을 놓고 그러니까 축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칸칸이 보는 게 아니라 축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요. 그러고 나서
또 인구 비례에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또 가중치를 또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리얼미터 조사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20대이고 영남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계층에서 그 응답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누가 한 명 받았는데 나 자한당 지지해요. 이러면 자한당 지지율이 가중치까지 곱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효과가 좀 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 제가 또 문돌이라서 이 숫자의 계산에 좀 약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설명했던 이치들을 떠나서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유독 리얼미터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예, 그걸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의 그 계층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자한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져가지고 따라잡히면 몰라. 자한당 지지율이 그렇게 막 치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한당이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한당만큼은 안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위력을 발휘했는지 글쎄요. 뭐 조 장관이 저는 여론조사 보고 사퇴했다고 보진 않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의 문제가 리얼미터는 YTN하고도 작업을 하고 TBS하고도 하고 오마이뉴스하고도 하고 이래요. 근데 막 너무 빨리 조사를 합니다. 500명 샘플 놓고. 그리고 문항이 이것 좀 답정너식 문항이에요. 검찰개혁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라고 물어야 되는데 과도한지 뭐 적절한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여튼 저는 이제 문항도 문항이지만 즉각적 여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이 숙고할 기회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그럴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의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실시간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그렇게 생중계하고 경마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여론의 흐름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휘둘리면서 읽지 말고 큰 판과 추세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서초동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광화문 집회에도 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퇴진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에도 조국 장관을 반대한 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층들의 존재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당층이 저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하면 많은 국민들한테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몇 개를 보면 한길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사가 실상과 가장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지지율이, 당 지지율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막 한 번 더 묻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 민주당 지지율이 30%가 안 됩니다. 28.4%.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5.3%밖에 안 돼요. 정의당 4.6%, 바른미래당 3.7%, 그리고 무려 46.5%가 무당층입니다. 물론 이 무당층 상당수는 반 정도는 아마 총선 때 이전에 지지정당을 나름대로 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냥 물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 20%, 무선 8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응답률은 15.5%였습니다. 이 무당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안 믿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조사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40%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SBS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지 정당이 없다가 30.5%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최근 이번 달인가요? 그때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매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잖아요. 무당층이 지난 6개월 동안에 25% 안팎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국갤럽이나 한길리서치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뭐 칸타코리아라든가 25 내지 40%의 무당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갤럽의 그 무당층 비율을 보면 19세에서 29세에서 4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20대와 50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 20대와 50대가 광화문과 서초동을 모두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부터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죠. 60대 이상은 논외로 합니다. 왜냐? 60대 이상은 좀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집 옆 테이블에 어르신 두 분 또 있고 근데 여하튼 많은 그 뭐 세대적 완전 경향이에요.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박근혜 탄핵 반대하고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그 외의 정당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갖고 계신 분이 60, 70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50대, 20대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며 광화문 그리고 서초동 모두를 외면하거나 반대했는가? 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50대 분들은 옛날의 50대하고는 달라요. 1990년대 50대 하면은 거의 뭐 보수였죠. 그때는 20대, 30대가 진보였고 40대부터는 보수였어요. 90년대에는. 50대 하면은 두말할 나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게 좀 추세가 바뀝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기억나십니까? 박원순, 네,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던 그 선거에서 40대가 박원순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언론 지상에 2030이 아니라 2040 세대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2004년 총선이라든지 이때는 45세 정도가 진보 보수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분기점이 된다라고 봤다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45세가 아니라 50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랬던 50대인데 2014년쯤 되니까 이게 그 당시 이름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50대가 옛날 50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55세 이전에 50대 전반들은 40대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인구의 중심이 50대로 옮겨가는 것이고 근데 그 50대가 40대 시절하고 혹은 현재 자기 후배들의 40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대 효과 말고 연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게 다르고 그래서 정치 성향이 세대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더하기 나이가 들면 그 사람도 바뀌더라라고 하는 연령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0대와 50대는 옛날에 자기들이 30대와 40대일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의 40대는 정책적으로 보면 진보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대입니다.
30대 시절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현재 50대도 40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50대 전반은 40대하고 큰 차이가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대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 586 세대란 얘기합니다. 이번 조국 장관 이슈 때도 586 세대가 씹히기도 하고 변호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자, 586 세대, 이 586 세대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 지역에 대학교를 다녔던 50대예요. 60년대생 50대. 근데 80년대에도 대학생 수가 70년대보다 늘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또래 세대인데 대학을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학생운동 해보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86세대 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출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했다고 해서 현재 정치권의 민주당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진보계열 단체라든지 이쪽에 있는 자기 동년배의 민주화운동 출신들, 인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86세대에 꼽히는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또래 세대 정치인들 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쪼잔해 보였는데 꽈방 청소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세상을 바꾸냐고. 근데 그 말씀은 좀 제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뒤치다거리는 다른 학우가 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청소 참 저도 아프네요. 근데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공간을 청소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청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이 엄청 더러웠는데 청소 안 하기로 유명하다기보단 제 스스로 알고 있는 제가 청소를 할 정도였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청소 뭐 깨끗하게 하고 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꾸준히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하고 윗대가리에서 지휘하는 사람하고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직했던 그 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60년대생들은 86세대 정치인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자, 50대들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0대도 대다수가 박근혜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똥 밟았다 이런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왜 50대가 민주당이라든지 조국 장관을 포함한 강남 좌파라든지 자칭 강남 좌파죠. 뭐 이쪽에 그렇게 호응을 안 하느냐. 여기는 어느 정도의 연령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 살아보니까 개혁 세력 대 수구 세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절대선과 절대악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살면 사실은 이게 사람의 마음, 감정인데 얼마 전에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가 날카롭게 서술해 주시기도 했죠. 사람은 대놓고 나쁜 것보다 위선을 더 싫어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저를 포함한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는 너그럽거나 혹은 나아가서 아예 발견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근데 남의 위선을 보면 치가 떨리는 게 인간이에요. 저한테 입진보 하는 사람들도 나름은 그런 코드를 따라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게시판에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 다는 것처럼 자유한국당한테 하나요? 포탈 게시판에 토착외구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는 그런 게시판이고 자유한국당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안 하죠. 그게 뭐냐? 대놓고 나쁜 것보다 위선이 더 싫다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게시판에서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유한국당 사람들보다 저를 더 싫어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게 발휘되느냐 좀 순치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러하듯이 50대도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의 악에도 진저리가 났지만 진보를 자부했던 인간들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 이런 것들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좀 너그럽게 본다면 뭐 절대 악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선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쉬운 시기가 아무래도 5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들은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식들이 대학교 갔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립대학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학비가 비쌉니다. 자식이 대학교 가도 등골 휘어지고 대학 졸업을 해도 등골이 휘어집니다. 왜냐? 자식이 취직을 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금 그래프, 임금 커브가 굉장히 좀 낙차가 큰 편이에요. 그게 50대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동시에 20대는 취업을 해도 저임금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 비용까지 해야 되는데 결혼 또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여러 가지 좀 고심들이 많으신 계층입니다. 근데 이거 뭐 민주주의 좋은 것 같은데 지지도 했는데 민주주의가 밥을 잘 먹여줘야 되는데 안 먹여주고 있고 민주주의 자체는 지지하지만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실제로 일을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떠드냐보다 바빠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 서민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검찰개혁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생활이 힘든데 먹고 살기가 팍팍한데 검찰이 좀 제대로 되면은 내가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은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는 세상이라면 서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테지만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세금이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떻고 규제 완화니 규제 강화니 이런 것들이 어떻고 노동권이 어떻고 이런 문제에 비해서 검찰개혁은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막 떠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 이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국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 아이고 조국이 좋고 싫고 이걸 떠나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 좀 내려와야 될 텐데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50대에서 특별히 자유한국당 싫어하고 오히려 굳이 따지면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들도 조국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50대 나름의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50대는 뭔가를 외친다고 해서 혹하지 않습니다. 자, 노인분들 봅시다. 노인분들이요, 공보물 이런 거, 이 공보물 그 선거 때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 세대별로 좀 접근 방식이 달라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 있고 투표할 의지가 있으면 공보물을 막 밑줄 쳐가면서 읽습니다. 근데 70대 이상 노인들 분들은 잘 읽지 않아요, 공보물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원시인 분들은 약간 공보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서 후보자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선거운동 하면은 누가 더 열심히 하나 네 이런 걸로 승부를 거세요. 야 네가 인사 더 잘하나 네가 인사 더 잘하나 자 이게 비합리적인 행태인 것 같죠. 공약 따위에는 관심 없는 틀딱들의 투표 행태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분들도 살 만큼 사셨어요. 공약을 정치인들이 안 지키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인분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 이분들이 공약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하면 좋은데 돈이 있나 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약 그거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거에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 일도 열심히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노인분들한테 정치활동하면서 칭찬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칭찬할 때 이 친구 참 혁신적이야. 진보적이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했다. 일 많이 한다 카대. 일 열심히 하대. 이렇게 아침에 가다 보니 뭐 새벽에 일어나갖고 어디 가대. 하필 그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갔는데 동네에서 이제 작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보신 거죠. 하고 50대 투표 형태도 조금 비슷해요. 50대도 공약 봅니다. 보긴 봐요. 60대, 70대보다 많이 봐요. 근데 50대는 이거 할 수 있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공약 안 지키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말만 자꾸 떠들어대고 이러니까 민주당의 그 대중적인 이미지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이 말이 앞서는 것 같다.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경제는 한나라당이지 이렇게 됐는데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맞게 넣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검증을 충분히 해본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50대들도. 근데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